안녕하세요.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여행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 혹시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삶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모든 규칙을 벗어던지고 천자적인 영감을 마음껏 펼치는 자유로운 영혼을 꿈꿔본 적은 없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이 두 가지 삶의 원형을 보여준 중국 문학사의 두 거장, 도연명과 이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한 명은 혼돈의 시대에 흙으로 돌아가 평화를 찾았고, 다른 한 명은 번영의 시대에 하늘을 날아 자유를 노래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두 인물에 대해 그동안 다루지 못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도연명과 이백,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두 시인이죠. 오늘 청취자분들과 함께 이들의 기쁜 세계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저도 정말 기대가 큽니다. 사실 도연명과 이백, 이름은 익숙하지만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기회는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궁금한 건 이 두 시인이 살았던 시대가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시인에게 시대적 배경은 뗄 수 없는 부분일 텐데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으로 시작해 주셨네요. 맞습니다. 두 시인을 이해하는 첫걸음은 바로 그들이 발딛고 섰던 시대의 풍경을 그리는 것입니다. 먼저 도연명이 살았던 4세기 말, 5세기 초의 동진시대는 한마디로 끝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한족이 세운 동진왕조는 강남 일대로 밀려난 망명정부나 마찬가지였죠. 북쪽에는 5호 16국이라 불리는 이민족 정권들이 들어서며 중국을 분할 지배했고, 동진 내부에서도 문벌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도연명이 생존했던 시기만 해도 환현의 반란, 유유의 제위 찬탈, 그리고 부귀의 남친까지 겹치며 문자 그대로 천하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흥미로운 건 이런 혼동기에 지식인들 사이에는 독특한 문화가 꽃피었다는 점입니다. 위진남북조 시대의 중림칠연처럼 현실을 등지고 개인의 정신적 자유를 추구하는 청담 문화 말이죠. 세상이 믿을 수 없으니 차라리 철학과 예술, 그리고 자연 속에서 위안을 찾겠다는 분위기가 팽배했습니다. 도연명의 귀거래 정신도 바로 이런 시대적 배경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도연명이 관직을 버리고 시골로 돌아가는 귀거래를 선택한 것이군요. 귀거래라는 말은 종종 듣지만 그게 그런 처절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나온 결단이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도연명의 가문 배경도 흥미로울 것 같은데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도연명은 사실 명문가 출신이었거든요. 증조부 도간이 동진의 개국공신일 정도로 집안 내력이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이르러서는 가세가 완전히 기울어졌죠. 이게 당시 문벌 사회의 아이러니였습니다. 출신은 좋지만 현실적인 권력은 없는 소위 몰락한 명문가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도연명은 여러 차례 벼슬길에 나섰지만 매번 부패한 관료제 사회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으로 405년 41세 때 팽택현령으로 부임한 지 단 80여일 만에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상급 감찰관이 와서 허리를 굽혀 인사하라고 하자 오드미 불능 전료향리 소하라고 일갈합니다. 내 어찌 다섯말의 쌀 때문에 시골의 젊은 아전에게 허리를 굽히겠는가 라는 뜻이죠. 이 한마디에는 단순한 자존심이 아니라 썩어 빠진 시스템 자체에 대한 철학적 거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관복의 인끈을 풀어던지며 나는 밖에서 나만의 진실된 삶을 살겠다고 선언한 셈이죠. 와, 정말 극적이네요. 시스템 밖에서의 삶이라는 선택이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이었을지 상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백이 살았던 당나라는 정반대의 분위기였겠군요. 우리가 흔히 성당 시대라고 부르는 그 화려하고 웅장한 시대 말이죠. 맞습니다. 701년에 태어난 이백이 활동했던 8세기 현종시대는 정말로 중국 역사상 가장 찬란한 황금기였습니다. 수도 장안은 인구 100만을 넘는 당시 세계 최대의 국제도시였죠. 실크로드를 통해 페르시아, 아라비아, 심지어 비잔틴 제국의 상인들까지 몰려들었고 서역의 음악과 춤, 온갖 진기한 물건들이 궁전을 채웠습니다. 특히 현종과 양귀비의 사랑 이야기로 유명한 개원 천부년간은 당제국의 절정기였어요. 서쪽으로는 중앙아시아까지 뻗어나갔고
문화적으로도 전대미문의 개방성과 국제성을 자랑했습니다. 이백이 어린 시절을 보낸 서역 쇠업 지역도 바로 이런 국제적 분위기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백 자신의 출신 배경입니다. 그는 서역 출신의 상인 가문에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무역업을 했기 때문에 과거제의 정규 코스를 밟을 수 없었어요. 당시에는 상업에 종사하는 집안의 자손들은 과거 응시에 제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백은 처음부터 비주류의 삶을 걸어야 했습니다. 아, 그러면 200도 나름의 한계와 제약이 있었던 거군요. 화려한 시대의 이면에 개인적인 좌절이 있었을 텐데. 그래서 그의 시에서 어딘가 울분이나 그리움이 느껴지는 건가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당 시대의 빛과 그림자입니다. 이백은 25세부터 무려 17년 동안 전국을 방랑하며 자신을 알아줄 사람을 찾아 헤맸어요. 천생아제 필류용이라는 그의 유명한 구절처럼 하늘이 자신에게 재능을 준 이유가 분명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말이죠. 드디어 742년 42세 때 이백이 도사 오균을 통해 현종의 부름을 받아 한림공봉이라는 직책으로 궁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죠. 황제는 이백의 정치적 경륜이나 치국 능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단지 연회석에서 즉석으로 아름다운 시를 지어 흥을 돋우는 궁정시인 역할만을 원했던 거예요. 더욱 굴욕적인 건 이백의 술에 취한 채로 황제 앞에서 시를 짓고 심지어 환관 고력사에게 신발끈을 묶어달라고 시키는 등의 파격적인 행동을 했다는 점입니다.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그에게는 자연스러운 행동이었겠지만 궁정예법으로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고력사와 양귀비의 미움을 사며 2년도 안 돼 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꿈에 그리던 궁정 생활이 오히려 더 큰 절망을 가져다 준 셈이군요. 그런데 설상이 가상으로 안녹삭의 난이 터진다고 하셨는데 이때 이백은 어떤 선택을 했나요? 755년에 터진 안록산의 난은 정말로 당나라를 뒤흔든 대사건이었습니다. 절도사 안록산이 20만 대군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장안과 록양을 함락했고 현종은 총나라로 파천해야 했죠. 이때 이백은 58세의 나이로 인생 마지막 도박을 합니다. 현종의 16번째 아들인 영왕 이린의 망료가 된 것입니다. 영왕은 강남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며 반란군을 토벌하겠다고 나섰거든요. 이백은 이것을 나라를 구하는 마지막 기회로 여겼습니다. 그의 시 중에 3천마의 백을 기르며 10만호의 백의를 헤아린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영왕의 군세를 찬양한 것이죠. 하지만 운명의 아이러니가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왕이 형인 숙종과의 권력 다툼에서 패배하면서 반역죄로 몰린 것입니다. 이백도 당연히 연루되어 야랑으로 유배를 떠나는 신세가 되었죠. 다행히 길에서 특사를 만나 풀려났지만 이미 그의 정치적 꿈은 완전히 박살난 상태였습니다. 와, 정말 극적이네요. 한 명은 붕괴하는 시대 속에서 스스로 문을 닫고 나갔고 다른 한 명은 영광의 시대에 문을 두드렸지만 결국 거부당한 셈이군요. 시대의 규모가 시인의 삶의 스케일을 결정했다는 말씀이 정말 와닿습니다.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경험을 한 두 시인의 내면 세계는 어떻게 달랐을까요? 자, 청취자 여러분, 잠시 후에는 이런 다른 시대를 살았던 두 시인의 철학과 자연관, 그리고 술 한 잔에 담긴 깊은 의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시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입니다. 도연명과 이백의 극적인 시대 배경과 생애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들의 사상과 문학 세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을까요? 앞서 두 사람 모두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같은 도교라도 뭔가 완전히 다른 방향이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예리한 지적입니다. 두 사람의 도교는 마치 같은 뿌리에서 나온 전혀 다른 두 그루 나무 같아요. 도연명의 도교는 전원의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자의 소요유 사상을 현실 생활에서 구현한 케이스죠. 그는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풀을 뽑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자연의 순리, 즉 도와 하나가 되고자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도하원기, 우리가 아는 무릉도원 이야기를 보면 이런 철학이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바깥 세상의 혼란은 전혀 모른 채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거기에는 계급도 없고 권력 다툼도 없고 오직 순박한 인간의 본성만이 있죠. 이것이 바로 도연명이 그린 이상향,
일종의 도가족 아나키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도연명이 실제로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점입니다. 그의 시를 보면 콩을 심었는데 풀만 무성하다라든지 집에 불이 나서 책이 타버렸다는 등 현실적인 고난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낭만적인 전원 생활이 아니라 진짜 농부로서의 삶을 살았던 거죠.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도교군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네요. 그렇다면 이백은요? 그의 시에서는 늘 하늘을 날아다니는 듯한 웅장한 느낌을 받곤 하는데요. 완벽한 대조죠. 이백의 도교는 신선의 낭만, 아니 차라리 우주적 방랑이라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는 스스로를 하늘에서 잘못을 저질러 인간 세상으로 유배원 신선, 즉 적선인이라고 생각했어요. 당나라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불렀고요. 이백의 시를 읽어보면 정말 스케일이 다릅니다. 촉도난 나누 상천천에서는 험준한 총나라길이 하늘에 오르기보다 어렵다고 노래하고 비류직하 삼천처억에서는 여산 폭포가 은하수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다고 묘사합니다. 인간의 감정도 우주적 스케일로 확장시켜 표현하는 거죠. 특히 그의 몽유 천모 음류별이라는 작품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꿈속에서 신선계를 여행하며 반호비도 경호수라고 외치죠. 펜촉의 힘으로 호수를 뒤흔들고 시로서 바다를 뒤엎는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이백의 세계관입니다. 현실의 좌절이 너무 컸기에 그의 탈출구는 도연명처럼 소박한 전원이 아니라 우주 전체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정말 극명한 차이네요. 하나는 작은 밭두렁에서 찾은 평화이고 다른 하나는 우주를 날아다니는 자유로움이군요. 자연을 바라보는 시선도 그래서 완전히 달랐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도연명에게 자연은 생활의 터전이자 노동의 현장인 전원, 밭전자, 동온, 동세 운자입니다. 그의 유명한 구절 동리의 하체국 유연견 남산을 보면 동쪽 울타리 아래서 국화를 꺾는다. 유연히 남산이 보인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채국, 즉 국화를 꺾는다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바라보는 게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직접 관리를 맺는 거죠. 그의 자연은 구체적이고 손에 잡히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황무지를 개척하고 달빛 아래 호미를 메고 돌아온다든지 비온 뒤 산길식에서 버섯을 캔다든지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물론 그의 전원 생활이 마냥 낭만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가뭄이 들어 농사가 망치기도 하고 집에 불이 나서 소중한 책들을 잃기도 했죠. 하지만 그에게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 정직한 친구였습니다. 반면 이백에게 자연은 자신의 웅장한 감정을 투영하는 거대한 캔버스였어요. 그의 자연은 산수, 즉 압도적인 규모의 산과 물입니다. 황하지수 천상내 분류도해 불부해라는 구절처럼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흘러내려 바다로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노래하는 식이죠. 스케일 자체가 다르네요. 그런데 두 시인에게 공통적으로 중요했던 게 바로 술인 것 같습니다. 둘 다 대단한 애주가였다고 들었는데 술의 의미도 달랐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도연명은 후대 사람들에게 주성, 즉 술의 성인이라 불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술은 고된 현실을 도피하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정을 나누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매개체였죠. 그의 시 음주 20편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차중 유진의, 욕변 이망언. 이 가운데 참된 뜻이 있으나 말하려 하니 이미 말을 잊었네 라는 뜻인데요. 술을 통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자가 말한 무라일체의 경지죠. 더 재미있는 건 도연명의 술 마시는 방식입니다. 그는 혼자 마시지 않았어요. 이웃 농부들과 함께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마시고 심지어는 딸에 술을 부어 조상들과 함께 마셨습니다. 술이 공동체를 이어지는 끈이었던 거죠. 따뜻한 술이네요. 그렇다면 이백의 술은 어땠나요? 이백은 주선, 즉 술의 신선이었죠. 그에게 술은 신적인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기폭제이자 현실의 모든 속박을 끊고 하늘로 날아오르게 하는 날개였습니다. 두보가 이백을 묘사한 유명한 시가 있어요. 이백두주 시백편, 장안시상 주가면. 이백은 술 한 마를 마시고 시 100편을 짓고 장안시장의 술집에서 잠들어 버린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술과 시창작이 직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백의 대표작 우인 회숙을 보면 척탕 천고추, 유연 백호음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천구의 시름을 틀 수 있는 것은 오직 술뿐, 백병의 술을 연거라 만신다는 뜻이죠. 그리고 유명한 월하 독작에서는 달과 그림자를 친구 삼아 술을 마시며 대형 성삼인이라고 합니다. 나와 달과 그림자, 셋이 친구가 되었다는 거죠. 가장 극적인 건 이백의 죽음과 관련된 전설입니다. 강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술에 취해 물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인데요. 비록 전설이지만 이게 바로 이백다운 죽음이라고 여겨질 만큼 그의 캐릭터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술로서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넘어다니며 마침내 달나라로 돌아간 신선의 모습 말이에요. 정말 극적인 차이네요. 도연명의 술은 땅에서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정이고 이백의 술은 하늘로 날아오르는 날개군요. 철학과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르니 당연히 시를 쓰는 스타일도 달랐겠네요. 전문가 입장에서 두 시인의 문체 특징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도연명의 문체는 한마디로 평담자연입니다. 평이하고 담백하며 자연스럽다는 뜻이죠. 당시에는 화려한 변유문이 유행했는데 도연명은 의도적으로 그런 기교를 피했어요. 마치 농부가 쓴 일기 같은 소박한 언어로 깊은 철학을 담아냈습니다. 예를 들어 1월 유대인, 상거 불복 유라는 구절을 보면 세월에는 대인이 있고 한 번 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아주 단순한 문장이지만 인생의 무상함을 깊이 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꾸밈 없는 언어가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주는 경지입니다. 또한 도연명은 일상적인 소재를 즐겨 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밭에 나가고 저녁에 호미를 메고 돌아오고 아이들과 놀고 이웃과 술을 마시는 평범한 일상들이 모두 시의 소재가 되었죠.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삶의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반면 이백의 문체는 호방표일로 요약됩니다. 호방하고 자유분방하며 세속을 초월한다는 의미죠. 거침없는 과장과 웅장한 이미지, 그리고 독동적인 리듬감이 특징입니다. 군불견, 황하지수 천상래, 불유도해, 불부해라는 구절을 보세요. 그대는 보지 못했나 황하의 물이 하늘에서 흘러내려 바다로 달려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을. 이 한 구절에서도 우주적인 스케일과 압도적인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이백은 엄격한 형식의 율시보다는 자유로운 형식의 고시나 악보를 선호했어요. 정형화된 틀에 갇히기보다는 자신의 천재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형식을 택한 거죠. 그래서 그의 시를 읽으면 마치 거대한 톡포수가 절벽에서 쏟아져 내리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문체는 단순한 문학적 취향이 아니라 각자의 세계관과 삶의 철학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담자연과 호방표일. 정말 두 시인의 모든 것을 압축하는 키워드 같네요. 한 사람은 깊이 파고들어 진주를 캐냈고 다른 한 사람은 높이 솟구쳐 별을 따려 했다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대조적인 개성을 가진 주 거장이 후대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단순히 뛰어난 시인으로만 기억된 게 아닐 것 같은데요? 정렬 예리한 지적입니다. 두 사람은 후대 문학사의 물줄기 자체를 바꾼 거대한 존재들이었어요. 먼저 도연명의 영향부터 살펴보면 그는 전원시라는 장르를 사실상 창조한 인물입니다. 그 이전까지 중국 문학에서 농촌과 농압은 주변적인 소재였는데 도연명이 이를 문학의 중심으로 끌어올렸죠. 그의 영향으로 당나라의 왕유, 맹호영 같은 산수 전원파 시인들이 등장했고 송나라 때는 양말리, 범성대 같은 시인들이 그의 계보를 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학적 영향을 넘어선 삶의 모델로서의 역할이었어요. 특히 후대 성리학자들은 도연명을 이상적인 군자의 전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송나라의 대학자 주희는 도연명을 진정한 은사이자 충신이라고 평가했어요. 동진이 망한 후에도 유씨 왕조에 대한 충절을 지켰다는 해석이었죠. 실제로 도연명은 동진이 망한 420년 이후 유송 왕조의 연호를 쓰지 않고 줄곧 간지로만 연도를 표기했거든요. 이는 단순한 개인적 성향이 아니라 정치적 신념의 표현이었습니다. 썩은 권력에는 굴복하지 않되 정통성에 대한 의리는 끝까지 지킨다는 철학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선비들도 도연명을 존경했고 일제강점기에도 많은 지식인들이 그의 삶에서 위안과 영감을 얻었습니다. 문학을 넘어 삶의 태도와 정치적 신념까지 제시한 아이콘이 된 거군요. 그렇다면 이백은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이백은 중국 낭만주의 문학의 절대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의 자유로운 상상력과 천재적 개성의 표현은
이후 1000년간 중국 시인들의 꿈이자 목표가 되었어요. 특히 당나라 중기 이후 한유, 이하 같은 시인들이 그의 계보를 이어받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두, 병칭, 즉 이백과 두보를 함께 거론하는 전통도 이때 확립되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민생의 고통을 노래한 사실주의자 두보와 현실을 초월하려 한 낭만주의자 이백, 이 두 축이 이후 중국 문학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틀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백의 진정한 영향력은 문학 기법을 넘어선 정신적 자유에 있었습니다. 그는 기존 질서와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간 최초의 아티스트였어요. 안능 최미절 요사 권귀라는 그의 시구처럼 어찌 눈썹을 찌푸리며 권세 있는 자들에게 허리 굽힐 수 있겠는가 하는 예술가적 자존심의 표현이었죠. 특히 만당 시대의 이하나 송나라의 소식 같은 시인들이 이백의 호방한 기상을 계승하려 했고, 심지어 원나라 때는 관안경 같은 극작가들이 이백의 삶 자체를 작품의 소재로 삼았기도 했습니다. 이백은 시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캐릭터, 일종의 문화 아이콘이 된 거죠. 정말 흥미롭네요. 한 명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윤리적 모델을 제시했고, 다른 한 명은 어떻게 창작할 것인가에 대한 예술적 모델을 제시한 셈이군요. 그런데 두 시인이 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시대가 달라서 직접 만날 수는 없었겠지만 후대 시인이 전대 시인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이백은 실제로 도연명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겼어요. 특히 대도연명이라는 작품에서 항응 귀거래, 형형 상추수라고 했습니다. 어찌 귀거래만 했을까? 그림자와 서로 아쉬워하며 라는 뜻인데, 이는 도연명의 은둔을 아쉬워하면서도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백은 도연명의 음주시를 본떠서 월하 독작을 졌는데, 여기서 흥미로운 차이가 드러납니다. 도연명이 이웃과 함께 술을 마시며 정을 나누었다면 이백은 달과 그림자만이 내 친구라고 했거든요. 같은 술이지만 도연명은 공동체를, 이백은 우주적 고독을 택한 것이죠. 이백이 도연명을 존경했지만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한 것은 시대적 차이도 있지만 기본적인 기질의 차이였을 겁니다. 도연명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미시적 철학자였다면 이백은 큰 것으로 작은 것을 보아라는 거시적 예술가였습니까요? 정말 흥미로운 관계네요. 서로 다른 길이지만 나름의 존경과 이해가 있었다니. 자,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1500년 전 두 시인의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2025년 현대인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의미 있는 질문으로 마무리해 주셨네요. 저는 도연명과 이백이 현대인이 겪는 가장 근본적인 딜레마에 대한 두 가지 해법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도연명의 귀거래 정신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귀거래사에서 기정심의 형력, 해독 비호해 라고 외쳤는데, 이미 마음이 형체의 노예가 되었으니 어찌 홀로 슬프고 원망하지 않겠는가 라는 뜻입니다. 이는 오늘날 과도한 경쟁 사회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현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메시지죠. 높은 연봉을 위해 영혼을 파는 현대판 쥐경주, 끝없는 스펙 쌓기와 타인과의 비교, SNS에서 보여주기식 삶에 매몰되는 현상들, 이 모든 것이 도연명이 말한 마음이 형체의 노예가 된 상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소확행, 욜로, 워라벨 같은 개념들도 결국 도연명적 사유의 현대적 표현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미니멀리즘, 도시를 떠나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을 찾는 귀농 열풍도 마찬가지고요. 도연명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진정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성공 기준이 아닌 내 내면의 소리를 들어보라고. 정말 현재 진앙형인 메시지네요. 그렇다면 이백은 우리에게 어떤 영감을 줄까요? 이백은 정반대 방향에서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는 덜어냄이 아닌 넘쳐 흐름의 가치를 보여주거든요. 획일화된 사회에서 개성과 창의성을 잃지 않는 법, 기존 관습과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만의 독특한 색깔을 잃지 않으려는 의지를 가르쳐줍니다. 이백의 천생 아제필류 용이라는 외침을 들어보세요. 하늘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것은 반드시 쓰임이 있을 것이다. 이는
오늘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자신감을 잃어가는 젊은 세대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특히 K 컨텐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지금 200의 무한한 상상력과 창의적 도전 정신은 더욱 의미가 큽니다. BTS, 봉준호, 황동혁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기존 틀을 깨고 세계 무대에서 성공한 것도 결국 200적인 정신, 즉 나만의 것을 과감하게 표현하라는 철학과 통한다고 봅니다. 게다가 200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는 여러 차례 좌절했지만 그때마다 더 큰 시적 성취를 이뤘죠. 현대사회에서 실패가 낙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200은 실패도 창작의 자양분으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와, 정말 명쾌한 정리입니다. 복잡한 현대사회에서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욕구가 공존하는 것 같아요. 모든 걸 내려놓고 평화로운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과 사장 한복판에서 나만의 색깔로 활약하고 싶은 마음. 도연명과 이백이 각각 이 두 마음을 배변하고 있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두 선택이 대립적이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도연명의 머무름도 소극적 도피가 아니라 적극적 선택이었고 200의 날아오름도 무책임한 방종이 아니라 치열한 자기 추구였거든요. 현대인에게 필요한 건 상황에 따라 이 두 모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지혜일지도 모르겠어요. 때로는 도연명처럼 속도를 늦추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필요하고 때로는 200처럼 과감하게 도전하고 표현하는 용기가 필요하거죠. 결국 이 두 시인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내면에서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살아있는 목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영원한 질문에 서로 다른 답을 제시하면서 말이죠. 네, 오늘 덕분에 도연명이라는 깊고 고요한 강과 200이라는 역동적이고 광활한 바다를 함께 여행한 기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오늘 방송을 통해 자신의 삶을 비춰볼 새로운 거울 하나씩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도 때로는 시골 마을의 평화로운 오후를 그리워하는 도연명이 있을 것이고 때로는 밤하늘의 별을 따려 하는 200이 있을 겁니다. 두 목소리 모두 소중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술과 함께 떠나는 한시 여행,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다음 여행에서도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